서울중앙지법에 예. 박병곤 부장판사가 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도 공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같은 뭐 윤석열 네, 대통령도 잘 알죠. 네. 이 정진석 네. 의원이 2017년이죠 아마 네. 고 노무현 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네. SNS에 쓴 글이 네. 사자 명예훼손이라 해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 이런 것들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벌금형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유예가 내리는데 네. 이례적으로 6개월에 너무 실형을 때려버렸거든요.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고 어거지 재판이죠. 그래서 이게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판결이 아니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 문제를 좀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정치 판사와의 어떻게 보면 전면제를 선언한 듯한 그런 양상도 띄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판사 임용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여기저기 글 쓴 거 갖고 저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예. 누구나 다 젊은 시절에는 또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판사는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서 운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주장을 했는데 좀 심하게 했잖아요. 판사를 하면서 네. 그런 정치적 주장을 예. 트위터라든가 SNS 글 그렇죠. 거기다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패배 후에는 그런 거 올렸잖아요.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자기가 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인가요? 예? 그러네요. 왜 자식 죽어서 왜 슬퍼하다가도 털고 일어나는 다윗처럼 자기를 묘사했어요. 예. 이런 사람. 또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떨어질 때는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예. 이런 드라마 장면도 또 캡처했어요. 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나오니까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했다. 약자에게만 강한 거는 깡패다. 언론을 좀 비판을 한 거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조국을 보도한 언론들을.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올 2월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왔거든요. 수원지법에서. 그런데 3월 달에 자기 페이스북에 옛날에 썼던 거를 다 삭제했어요. 미리 조치를 취한 그렇죠. 거예요. 예. 이거 내가 이렇게 판결을 마음속으로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부터. 예. 재판은 정진석 의원 재판은 이제 5월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3월부터 원래 준비를 됐으니까 자기가 안 거죠. 그렇죠. 그리고 4월 달에는 한국 법조인 대관이라고 법조인 신상에 대해서 간단히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렇죠. 학력이라든지 생년월일 고향 이런 게 거기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내 거 좀 빼줘라. 그러니까 자기 거 삭제해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예.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이미 마음을 먹은 마음을 거야. 먹고 이거 터뜨린 정지석이 거죠. 박살을 내야겠다. 그렇죠. 그러려니까 미리부터 혹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싹 삭제해갖고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려고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양심 불량이죠. 아니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게 그게 맞다 틀렸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니, 여러 가지는 노무현- 사실관계는 맞는 것들도 있는데 네. 그 부부싸움 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본인이 노무현- 살아 있다면 모르는데 노무현 죽고 나서 수사가 사실 중단됐잖아요. 중단돼 버렸죠. 다 발표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 그 당시에 인구의 회자가 된 게 그거예요. 예. 박연차한테 뇌물 받은 건 분명하잖아요. 그건 이제 사실관계로. 그런데 노무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인규 네. 당시 수사했던 네. 중수부장도 그 책에 다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드러나지 않은 확정된 거를 명예훼손했다. 그리고 노무현은 공인에 대해서 원래 명예훼손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노무현을 공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개인으로 본 거예요.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예요. 뭐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서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사인이니까 문재인이 비판해도
공인이 아니라 사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죠. 명예훼손으로 때리려고 공인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뭐 여기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하고 상관없이 쓰면 돌아가셨겠어요? 그렇겠죠. 네? 예. 뇌물하고 그분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잖아요. 예. 또 강직하고 또 고집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하는데 박연차한테 뇌물을 먹어도 너무 먹은 게 나오니까 수사에 거기에 대한 좌절감, 그 회한, 그 국민에 대한 속된 말로 쪽팔림 이런 게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야 이거는 재판이 수사가 중단이 돼서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다 퍼졌던 그게 얘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거고 한데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 부의장급이고 아마 4선이가 5선 될 겁니다. 네. 예, 그거를 5선이니까. 예, 6개월을 때려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판사 박병권인가 나쁜 사람입니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휴가 가버렸어요. 예, 판결 내리자마자 휴가 이거가 가버렸어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건 도망간 거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이인규 예, 당시 예. 대검 중수부장한테 네. 그 쪽팔리니까 시계는 뺍시다. 그렇죠. 이랬다는 게 회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인에 대해서는 그 나쁜 거를 참 예. 덮어주고 좋은 모습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국민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에 대해서 용서를 한 거죠. 따지고 보면.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예훼손까지 걸어서 실형 6개월을 중진의원 때린 거는 너무 가혹한 저사죠. 더군다나 이 박병건 판사가 그런 판결 중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 부부싸움 같은 거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권상숙 여사를 출두시켜가지고 네. 물어봐야죠. 그렇죠. 부부싸움 했느냐. 네. 이번에 김혜경이도 출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판사가. 네. 그 가로세로 연구소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부부싸움 하다가 화장실에서 네. 넘어진 거 그 사건 네. 있잖아요. 네. 어디서 맞았다더라. 그러니까 나와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증언을 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권양숙 여사도 불러가지고 그때 네. 부부싸움 네. 했다고 정지석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네. 맞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이걸 확인을 했어야지. 그건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하고 이런 거는 용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거를 네. 갖다가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여기 뒤에는 저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고 나서 저 판사들을 그 사무분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그 판결에 맞는 판사들을 그 중진 그 판사들 수석 부장판사나 판사들이 법원장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거 싹 없애고 판사 동료들끼리 사무분담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배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법원이 김명수가 다음 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만은 법원이 완전히 추락하고 법원이 거의 파산을 했습니다.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남미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무너질 때 보면은 법원부터 무너지더라고요. 예. 예.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도 판사 아닙니까? 지금 박병건 판사도 단독 판사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이제 개변적인 그 사무실을 주어지지 않고 한 두서너 명에 3명 정도의 그 단독 판사들을 한 사무실을 쓰는 모양인데 이 김명수 아들하고 판사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통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문제는 사법부의 정치화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 이런 것을 그냥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정치적 재판이 많았어요. 그렇죠. 조국, 뭐 송철호, 더군다나 이 사법농단 재판 등 사법부 자체 자기들끼리도 지금 서로 심판대에 불러갖고 재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조국 재판이나 울산시장 선거개부 그 김미리 판사 그리고 양승태 이 사법농단 사건 윤종섭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짱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년씩. 네. 그러니까 재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휴가 가버리고 뭐 병간해버리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장관 재판 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 개혁 시도에 대한 검찰 반격이라는 시도가 있다. 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2020년 6월에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명수 대법원장 6년간은 우리나라 법원이 완전히 파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들 저희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임을 맡으면은 그 담당 판사의 성향이 뭐냐. 그렇죠. 특히 이 의뢰인들이 그 사람 우리법 연구회나 그렇죠. 무슨 국제인권법 연구 뭐 이런 사람들 아니죠. 먼저부터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만났다 그러면은 아이고 망했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대법관 중에 김선수라고 민변 회장 출신. 뭐 진보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김선수한테 판결을 맞으면 기업들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김선수 대법관의 뭐 동생인가 뭐 친인척이 뭐 어디 로펌이 있대요. 그래서 그 로펌을 일부러 번호인으로 지정을 한대요. 그러면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대요. 그런 식으로 일부 법원 판사들이 왜곡된 판결이 지금 도를 넘고 있는 거죠. 특히 대법원이 좌파 인사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이른바 진보 라인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최근에 판사들도 중립적인 입장의 판사들 2명이 또 보강이 되고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이 가장 정치화된 판결들을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무슨 노동 문제라든가 기업과 관련된 이런 경우는 억울한 재판 많이 있었죠. 노란봉투법 비슷한 것들 그냥 판결을 막 내렸잖아요. 그렇죠. 일제징용 판결도 그런 그런 것도 다 거죠. 그런 거잖아요. 한일 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법원이 끼친 영향이 무지하게 큰데 이 박병건이라는 사람은 애시당초 싹수가 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2003년에도 그랬잖아요. 노무현 탄핵안에 대해서 그런 글도 썼잖아요.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 헤쳐먹은 놈들이 먼저 의원직 사퇴부터 하고 탄핵하라.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굉장히 뚜렷했다고 볼 수 있죠. 2004년에는 블로그에다가 한겨레 기고에서 좌파 존재를 알리고 그 법조계 적화를 꾀하자.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대학에 침투해서 예비 법조인 자경화를 선동하겠다. 뭐 이런 글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판사를 중요 판사에다가 중요 재판에 임명한 그 김명수 책임이 거의 절반이 넘는다고 봐야죠. 사실 이 김정중 중앙지법원장도 중앙지법 생긴 이후로 최초로 이 판사들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고 김명수의 아주 핵심 총애하는 인사라는 게 다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박병건 판사의 판결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 판사를 카바치고 나섰더라고요. 뭐 젊은 시절에 썼던 글, SNS에 쓴 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또 그런 압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갖고 카바를 쳤는데 지금 너무 이 문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이 정치적 성향들이 몰랐던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를 지금 조사에 나섰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재판사의 큰 오점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저는 뭐 글 쓴 거 행동한 걸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니까요. 그거는 그때인데 지금 이 박병건이라는 사람은 판사 되고 나서도 계속 정치 개입적인 글이나 써오고 판단하고 또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쪽에 서서 그 판단을 한 거죠. 재판관은 다 독립이 돼야 되잖아요. 중립성, 독립성. 이 자기 마음대로 저울이 흔들리는 저울을 갖고 이번에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병건 부장판사와 같은 성향의 판사들이
법원 내에 네.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김명수 사법부에서 네. 좌파 성향을 띤 판사들이 목소리를 좀 많이 높였잖아요. 그렇죠. 또 주요 요직을 차지하다 김명수가 또 잘한다 박수 쳐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지방 법원의 법원장들로 이번에 그렇죠. 다 그냥 선출이 돼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옛날에 오현석 판사인가요? 이분은 2017년 8월에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재판은 곧 정치다. 예. 재판은 곧 정치다.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재판이 어떻게 정치입니까? 재판은 정의죠, 정의. 예. 예? 재판이 정치래요. 예. 그러면 당에 들어가야죠. 이런 엉터리 같은 친구들이 그 우리나라 재판 판사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고 있는 거죠. 이거 김명수 진짜 한 달 남았지만 이 사람 임기 그만둬도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우리나라 사법의 위상을 아주 지옥까지 끌어내린 주모자입니다. 주모자. 예. 아무튼 이 법복 입은 정치꾼이랄까, 예. 정치판사랄까,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아마 이런 분들은 그 이수진 의원 같은 사람을 모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마 내년 행동. 총선에서 박병곤 판사가 딱 벗고 민주당 또 나오겠죠. 나올 수 그렇죠. 가능성도 뭐 그렇죠.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한 자리씩 다 했잖아요. 국민들은 뭐 누가 누구 나온지 모르니까. 그리고 판사 하다가 나왔다고 하면 그리고 참신하고 네. 그러니까 많이 찍어줬지 않습니까?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뭐 주모 논란까지 비댔지 않습니까? 한심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정치적 성향 이런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게 다 법관 윤리강령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언론도 언론 윤리강령이 있는 것처럼 그럼요. 거기 다 품격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요. 누가 아니, 뭐 이 얘기해서 아니 그러는 기자들도 그 국민의힘 좋아하는 기자도 있고 민주당 좋아하는 기자도 있고 윤석열 따르는 기자도 있고 이재명 따르는 기자도 있어요. 하지만은 기사 쓸 때만은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틀어진 시각에서 보면은 데스크에서 가차없이 그 기사 날립니다. 예. 기사 빨간 펜으로 한창 수정하고 그리고 문체 갑니다. 너 왜 네 개인적인 시각을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사 써? 신문이 네 놀이터야? 이게 장난감이야? 눈물이 쏙 빠지게 혼냅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게이트 키핑 기능도 없앤 김명수 대법 원장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김명수 사법부가 정말 정치적 성향으로 이렇게 흐른 점, 그건 김명수 대법원장의 가장 큰 그럼요. 오점, 흑역사가 아닌가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들고 네. 어차피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까? 조금 그 정도 남았는데 이 대법원장이 교체되면은 사법부도 하루속히 좀 정상화되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후임 대법원장을 뭐 지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뭐 되겠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몇 명 물망이 오릅니다만은 또 민주당은 또 기를 쓰고 반대를 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민주당이 반대 뭐 어렵습니다. 네. 이건 국회에서 인주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예. 그것도 뭐 파란이 예상됩니다만은 하루 한시 바삐 법원이 제자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